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 입스위치 타운과의 홈 경기에서 토트넘 허스퍼가 프리미어리그 무대 입스위치의 올 시즌 첫 승이자 무려 22년 만의 승리를 선물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이 경기 이후 영국 현지에서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경질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가 열린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현장에서 토트넘 홈팬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해 야유와 욕설을 쏟아내면서 부임 후 가장 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올 시즌 도중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이라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경질한다면 어떤 감독이 적임자일지 한준TV는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임시 감독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네덜란드 레전드 리트 판 니스텔루이를 적임자로 추천하고자 하는데요. 영국 현지의 최신 상황 그리고 반 니스텔루이를 추천하는 이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인터넷 매체 풋볼 인사이더, 토트넘의 내부 소식을 꾸준히 취재해온 매체인데 공신력과 확실성 여부를 떠나서 현지 분위기를 전달하는 피트 오루크의 토트넘 익스클루시브 독점 뉴스를 통해 확인한 사항은 현재 토트넘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입스위치전 1대2 패배 이후 토트넘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 토트넘은 지난 시즌 첫 부임 기간에 5위라는 성적을 냈고 또 보여줬던 경기력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 변함없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순위 10위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토트넘이 11라운드 경기 승점 16점으로 10위에 중위권에 딱 턱걸이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일정 결과에 따라서 중하위권 내지 강등권으로 추락을 한다면 이 신뢰는 거두어들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에서 프리미어리그 감독들 가운데 누가 현재 가장 먼저 경질될 수 있느냐, 남아있는 감독들 중에서 누가 가장 위태롭느냐는 이런 항목에 대한 배당률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경질 감독은 20위, 최하위로 떨어져 있는 사우스햄튼의 러셀 마틴 감독입니다. 울버햄튼의 시즌 첫 승을 헌납하면서 더더욱 위기론이 커지고 있고요. 웨스트햄의 줄리안 로페테기 감독 역시 현재 순위 14위,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면서 2순위로 꼽히고 있고 간신히 첫 승을 신고하긴 했지만 게리 오닐 울버햄튼 감독 역시 지속적으로 경질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 역시 지난 시즌 중도 부임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호평을 받았지만 현재 순위 18위 강등권 탈출에 실패하면서 역시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갑작스럽게 이 가능성이 치솟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지금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벳의 배당률을 보시면 오히려 글라스너 감독의 경질 가능성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가능성이 더 크게 책정되고 있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갑작스럽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지가 위태로워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스티브 쿠퍼 레스터시티 감독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15위, 강등권에 조금 벗어나 있긴 하지만 또 현재 강등권 안에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승점 차이가 3점 차이밖에 안 나다 보니까 그 다음 6순위로 언급되고 있고 에버튼의 션 다이치 감독 그리고 입스위치의 키어런 맥케나 감독 모두 다 팀의 강등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감독들만 언급되고 있고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기대치에 밑도는 경기력으로 인해 또 결과로 인해 경질 위기에 처한 것은 웨스트햄의 로페테기 그리고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근 갑작스럽게 경질 가능성이 튀어오른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팅 업체 중에 벳빅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경우 토트넘의 새로운 후임 정식 감독에 대한 베팅 항목을 열었는데요.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은 지난 시즌 말미에 토트넘의 경기를 현장에서 관전하기도 했고 꾸준히 또 런던 지역 인근에 살면서 이전에도 토트넘과 연결되었던 바 있는 전 브라이튼, 전 첼시 감독인 그레이엄 포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꼽히고 있고요. 또 토트넘이 관심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진 로베르토 데체르비 전 브라이튼 감독이자 현 올랭피크 마르세유 감독도 등장했습니다. 이 순위로 꼽히고 있는 게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인데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올 시즌에 막 마르세유 감독으로 부임하긴 했지만 최근 리그 앙에서의 성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본인은 팀에 대한 헌신을 표하면서 또 선수들과의 미팅에서 더 집중하도록 또 본인의 능력을 좀 인정하도록 소개했던 것이
맨유로부터 제안받았던 공식 제안서, 구체적인 조건까지 적시된 그 제안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 맨유의 제안도 마다하고 마르세유에 왔다. 나는 진심으로 마르세유를 재건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 왔지만 계속해서 성적이 좋지 않다면 이 데체르비 감독의 거취 자체를 장담할 수가 없으니 만약 올 시즌을 끝까지 가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결별을 하는 결정을 내리고 데체르비 감독이 마르세유를 떠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재 풀럼에서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 마르코 실바 감독도 꾸준히 토트넘과 연결되어 왔던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고 또 몸값에 비해 또 뛰어난 전술 능력을 갖춘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공동 2순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토마스 투엘 감독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이미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직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후보군 선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꾸준히 언급되어 온 인물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페네르바체에서 조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주제 무리뉴 감독을 다시 선임한다라는 것은 다니엘 레비 감독이 결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보지만, 무리뉴 감독이 지금 튀르키예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도 하고 있고, 만약에 선수들이 정말 다시 제안을 한다면 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이 무리뉴라는 점에 있어서 순위권에 올라와 있고, 또 다른 인물은 올 시즌 뉴캐슬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는 에디 하우 감독인데, 토트넘의 새로운 지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아만다 스테이블리 전 뉴캐슬 공동 CEO가 에디 하우 감독을 토트넘의 새 감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온 이후 꾸준히 언급되고 있어요. 다만 지난 주말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에서 뉴캐슬이 3대1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순위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에디 하우 감독을 또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시즌 도중이라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감독의 유력한 인물은 이들 중에서는 현재 무직자인 포터 감독이 역시나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적임자를 꼽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무직자,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임시 감독으로서 본인의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전술적인 능력을 보여준 리트 반 니스텔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개막과 함께 에릭 텐 하그 감독이 새로운 수석 코치로 리트 반 니스텔루이 코치를 데려왔거든요. 리트 반 니스텔루이는 이미 네덜란드 명문팀 PSV 에인토벤에서 2022-2023 시즌 정식 1군 감독으로서 활약을 하면서 또 두 차례 우승컵까지 들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지만, 에레디비지 리그에서는 아쉽게 이제 우승을 놓치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이렇게 상호 합의하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한 시즌 만에 팀을 떠난 이후에 페터 보슈 전 도르트문트 전 아약스 감독이 에인토벤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 시즌 네덜란드 리그를 압도적으로 우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이렇게 물러난 과정 속에 본인의 능력이 좀 충분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물음표 속에서 사실은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맨유의 수석 코치 역할을 하면서 테나 감독 체제의 내용과 결과가 아쉬웠지만 사실 수석 코치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결정권은 제한적이잖아요. 오히려 반 니스텔로이 코치가 임시 감독으로 테나 감독 체제의 부진을 극복해내는 전술적인 솔루션을 보여주다 보니까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앞으로 좀 새로운 팀을 찾기가 수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워낙 또 임시 감독 체제에서 맨유에서 잘하다 보니까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후벤 아모린 정식 후임 감독 체제에서 남지 않을까, 함께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사실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줬고 또 감독이 될 수 있는 이런 반 니스텔로이 코치를 대동하기보다는 또 후벤 아모린 감독은 자신의 사단과 함께하기를 선호했다 보니까 최근 공식 발표가 나왔죠. 후벤 아모린 감독이 이제 11월 A매치 휴직기에 스포르팅 리스본을 떠나서 맨유의 감독으로 정식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고, 실제 이제 후벤 아모린 감독이 이제 캐링턴 훈련 컴플렉스에 와서 인사도 하고 일을 시작하는 모습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와 맞춰서 이 후벤 아모린 감독이 반 니스텔로이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들이 전해졌거든요. 그 결과 반 니스텔로이는 맨유를 떠나기로 했다. 반 니스텔로이를 포함해서 테나 감독이 경질되었을 때도 남아있었던 일부 1군 팀 코치들이 모두 떠나게 됐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맨유 구단은 반 니스텔로이가 팀을 떠나지만 언제나 맨유의 레전드로서 함께 또 언제든지 인연을 맺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외에 르네 하케, 젤렌 덴 로벨라르, 피터 모렐 코치가 모두 떠난다고 했는데, 이 인물들은 결국 새롭게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팀을 찾을 경우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반 니스텔로이 감독은 맨유의 선수 출신이기도 하지만 맨유뿐만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본인의 전성시대를 보냈고, 또 그러면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했고, 또 최고의 선수들의 심정을 알고 최고의 선수들을 또 끌어올릴 수 있고, 또 어린 선수들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큰 형으로서의 리더십까지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데, 또한 공격수, 세계 최고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 출신으로서 본인이 임시감독으로 팀을 이끌면서 호일룬 같은 선수들이라든지 다른 맨유의 공격 선수들의 결정력과 마무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테나 감독이 경질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결국에 성적 부진이었잖아요. 경질되기 전 마지막 8경기에서 테나 감독은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 2대1 승리 외에 크리스탈 팰리스전 0대0 무승부, 트벤테와 유로파리그 경기 1대1 무승부, 토트넘과의 홈경기 0대3 참패 등 공격력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또 경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었고, 포르투 원정에서는 3골을 넣었지만 3골을 내주는 수비 불안을 또 야기했었고, 에스턴빌라 원정 0대0 무승부라든지 또 유로파리그 페네르바체 원정 경기 1대1 무승부 과정은 저도 할 말이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여기에 경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웨스트햄, 로페테기 감독의 위기의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조차도 1대2로 패하고 나서 테나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반 니스텔로이 임시 감독은 카라바오컵 16강전 레스터시티와의 홈경기에 5대2의 대승으로 잠재되어 있던 이 맨유의 공격력을 폭발시켰고, 그 이후 첼시와의 홈경기도 전술적으로 뛰어난 대응력을 보이면서 1대1 무승부, 전술 밸런스, 수비 밸런스도 좋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리스 클럽인 PAOK와의 유로파리그 경기도 2대0 승리, 레스터시티의 정예 멤버가 나온 프리미어리그 홈경기도 3대0의 승리를 거두면서 이 4경기 임시감독으로 3승 1무라는 완벽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3승 1무 과정에서도 무려 11골을 몰아쳤고 실점은 3골밖에 없었고, 또 최근 2경기는 무실점으로 본인이 팀을 이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완성도 높은 축구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후배 아모린 감독 왜 데려왔냐, 그냥 반니를 정식 감독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단순히 감독이 바뀌어서 선수들이 각성했고 정신적으로 집중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전술적으로 균형을 맞췄고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잘 끌어냈던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공식 분석가인 알렉스 캐블의 분석에 따르면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비록 첼시와의 경기 당시 자신의 임시감독으로서의 첫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텐하흐 체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경기력을 눈에 띄게 개선하는 데 성공을 했다. 심지어 웨스트햄과의 경기 1대2로 패했던 선발 명단에서 바꾼 것은 한 명밖에 없었는데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시스템을 썼지만 전투적인 플레이, 활기찬 플레이, 그러면서 선수들의 태도와 재능을 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중요했던 게 테나 감독이 공격수들의 전방 압박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과정 속에 간격이 벌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마무리의 능력이 아쉬웠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반 니스텔로이 감독은 본인이 공격수 출신으로서 전방 압박 라인을 조금 뒤로 물리면서 오히려 공격 미드필더인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공격수처럼 끌어올려서 투톱 압박에 좌우 윙어와 함께 일선 저지선을 만들면서 수비의 균형을 맞췄다. 4-2-4 대형으로 수비 균형도 높이면서 역습 속도도 높이는 그런 형태의 그런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로 오기스토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쓰고 콜파머를 사이드로 뺐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스위칭 공격을 썼던 엔초 마레스카 감독이 전반전 끝났을 때 맨유의 수비를 뚫지 못하고 맨유의 역습에 흔들리다 보니까 전술 변화를 가져가도록 유인했던 반 니스텔로이 감독의 전술적인 노림수가 통했던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 후반전에 오히려 이런 전술 노림수를 역이용해서 맨유가 선제골을 끌어내는 그런 경기 결과까지 끌어왔습니다. 이토록 사이드 선수가 점유하면서 투톱으로 압박을 하고 투톱이 비대칭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득점 상황을 만들고, 수비 때는 이 전방 압박 라인을 밑으로 물려서 하프, 미드블록에서 수비를 쫀쫀하게 하면서 우리의 위험 지역도 주지 않고 우리의 선수들의 체력도 아끼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단 말이죠. 이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PSV 에인토벤 시절에도 네덜란드의 FA컵인 KNVB컵 우승을 이뤘고, 그 당시 결승전에서 또 아약스를 만나서 승리하는 과정 속에는 분명히 본인의 능력이 발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반 니스텔로이가 감독으로서 어떤 특징들을 보였느냐? 디 애슬레틱에서 이미 맨유의 임시감독을 맡을 때 반니의 전술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소개했던 컬럼이 있는데, 거기서 핵심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반 니스텔로이의 지도자 경력은 꽤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은퇴 이후 2013년 6월 달에 PSV 에인토벤의 17세 이하 팀의 아카데믹 팀 코치로 시작을 했어요. 즉 당장 바로 빠르게 1군팀 감독을 경험 없이 맡은 게 아니라 유스 팀부터 차근차근 맡고 지도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17세 이하 팀의 코치 경험을 거쳐서 2014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는 새로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으로 돌아왔던 거스 히딩크 감독의 코치로서 또 대표팀의 코치 역할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히딩크가 물러난 이후 2016년에는 다시
PSV 17세 이하 팀의 코치, 19세 이하 팀의 공격 코치를 맡았고 그 다음 2년 뒤 2018년에는 19세 이하 팀의 감독을 맡아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유스팀 레벨이긴 하지만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이때 이미 5년 이상의 유소년 지도자 또 성인팀 지도자의 경험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2-2023 시즌에는 로거 슈미트 감독이 떠난 이후 PSV 에인토벤의 1군 감독을 맡게 됐는데요. 비록 리그 우승은 못했지만 네덜란드의 슈퍼컵인 요한 크루이프 실드 그리고 네덜란드 FA컵인 KNVB컵 우승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나서 맨유의 임시 감독직을 한 게 그의 1군팀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니까 길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지도자로서 10년 가까이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그 과정 속에 반니스텔로이의 전술은 4-3-3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4-3-3에서 최전방의 PSV 에인토벤 시절에는 정통 9번 스타일인 리크 더용을 기용하기도 했었고 당시 임대 선수로 썼던 공격 미드필더 차비 시몬스를 가짜 9번으로 쓰기도 했었고 지금 리버풀에 와서 또 네덜란드의 핵심 공격수로 뛰고 있는 코디 학포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쓰면서 인버티드 윙어 즉 가짜 7번 역할 가운데로 치고 올라와서 골을 넣게 하는 그런 역할 차비 시몬스와 함께 할 때는 스위칭을 하고 리크 더용과 함께 할 때는 리크 더용의 근거리에서 세컨드 톱으로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측면 선수가 안으로 들어가서 골을 잘 넣게 하는 전술을 잘 썼었거든요. 왼쪽에 학포는 안으로 들어오고 오른쪽에 사이바리는 사이드를 파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게 하면서 토트넘에 왔을 경우에는 솔랑키가 중앙에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왼쪽에 선인 선수가 안으로 들어가서 골을 넣는 형태 존슨은 사이드 플레이를 통해서 폭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산미들도 틸, 페어만, 쌍가레로 배치해서 쌍가레가 수비적인 역할을 하고 페어만이 공격 전개를 하고 틸이 박스투박스로 움직이는 이런 역할 분담을 하게 하고 포백을 일자로 두고 수비의 안정성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축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수비 안정성, 후방 빌드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뒤에서 공을 풀어갈 때는 역삼각형이 아닌 정삼각형 미드필드를 구성을 해서 두 명의 센터백과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가 빌드업을 하고 두 명의 윙백 중에 한 명이 또 안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을 쓰면서 둘 다 인버티드로 써서 측면 뒷공간의 위험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인버티드로 쓰고 한 명은 또 사이드에 정통 윙백 역할을 하게 만들면서 전술적인 균형까지 유지하고 공격성과 후방 빌드업과 공격 숫자와 많은 것들을 잘 안정적으로 운영했던 교과서적인 축구를 반니스텔로이가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공이 전개가 되면 재능 있는 윙어들이 또 1대1 기회를 많이 활용하고 또 특히 학포가 많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면서 왼쪽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커트인하면서 슈팅하게 만들고 이렇게 선수 개개인의 능력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축구를 펼친 거니까 이 전술은 그대로 토트넘의 감독이 되더라도 토트넘의 지금 선수들의 장점을 잘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반니스텔로이 감독은 PSV 시절에 풀백의 공격과 당시 한쪽에만 가부하를 줬다.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은 인버티드, 한 명은 정발 오버래핑, 좌우 윙어도 한 명은 커트인, 한 명은 정발 윙어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맞추면서 많은 골을 넣는 공격 축구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학포의 잠재력도 끌어올리고 조금은 처지고 있던 리크 더용도 재활용하는 등 선수 개개인의 특히 공격수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비적으로는 4-1-4-1 전형을 이제 공이 없을 때 하면서 4명의 이제 이선 공격수와 1명의 이제 스트라이커가 전방 압박을 하기도 하지만 이 4명의 이선 공격수 중에 1명이 또 전방으로 올라가서 4-4-2 대형 두 줄 수비 대형을 만들었고 전방 압박을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체력에 따라 다르게 상대팀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하면서 뒷공간 역습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전형적으로 두면서 특히 쌍가레를 통해서 뒤를 커버하게 만들었는데 물론 역습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공격적인 팀이었던 에인토벤에서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포스테콜로 감독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반니스텔로이 감독인데 실제로 함부르크 시절에 반니스텔로이가 손흥민 선수에게 함께 팀에서 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많이 아껴줬고 또 이 선수가 월클이 될 거라고 예언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좋은 인연들을 많이 가졌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토트넘의 감독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팀의 주장이고 리더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흥민 선수와 함께 지금 선수단의 믿음을 얻고 선수단을 장악하고 선수단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도 가장 적임자다. 가장 빠르게 토트넘을 중도에 부임할 경우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감독이다. 지금 포스테콜로 감독의 전술 구조와 선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격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반니스텔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는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5시 토트넘과 맨유가 카라바오컵 8강전을 치르잖아요. 본인이 8강으로 진출시킨 맨유를 상대로 한다면 반니스텔로이는 맨유의 선수도 잘 알고 전술도 잘 알고 또 맨유를 상대로 이기고 싶은 개인적인 동기부여도 강할 겁니다. 그런 토트넘을 이끌고 맨유를 잡는다면 카라바오컵 4강에 오르게 되고 이미
PSV 에인토벤 감독 시절에도 KNVB컵 우승을 이뤘던 반 니스텔로이 감독의 토너먼트 감독으로서의 경험을 생각한다면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고 반 니스텔로이 감독을 선임할 경우 당장 올 시즌에 정말로 카라바오컵 우승도 노리고 FA컵 우승도 노리면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올 시즌 우승컵을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물론 아직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에 대해서 토트넘 내부의 반응은 부정적이지만 앞으로 이어질 맨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나 AS 로마와의 유로파리그 경기, 풀럼, 본머스, 첼시로 이어지는 지옥의 리그 경기 일정 속에서 계속 패배가 이어진다면 경질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결단이 내려졌을 때 바로 선임해서 바로 현장 감각이 있는 채로 프리미어리그 감독을 맡고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8강전을 잘 이끌 수 있는 감독은 반 니스텔로이다. 그래서 저희는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경우 최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될지는 앞으로의 경기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토트넘의 모든 소식, 프리미어리그와 해외 축구 최신 이슈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